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용서해요. 40대 남자가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그가 말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준비해 두신 마지막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원망했던 날들. 사실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30년 넘게 쌓였던 모든 오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원망했던 이유들이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왜 우리 집만 이래? 라며 소리쳤던 그날,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주전부리 하나라도 더 사주기 위해서 말이죠. 중학교 때 새 운동화를 던져버렸던 그날 밤, 어머니는 손에서 피가 나도록 그 신발을 기워주고 계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말이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순간, 어머니는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편지에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그것만으로도 엄마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원망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고마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당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장례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때리며 흘러내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울지 않고 있었다. 김현수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서 조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국화꽃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지만 그의 마음만은 텅 비어 있었다. 사흘째 계속되는 조문 행렬, 끊이지 않는 위로의 말들,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의식들이 그에게는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한 명의 조문객이 고개를 숙였다. 현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의 눈은 건조했다. 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차가운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고 불렀다. 큰 회사에 다니며 집안을 일으켜 세운 아들, 어머니를 위해 좋은 병원까지 모셔들인 착한 아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차갑고 무정한 아들이었는지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해외 출장이 바빴고 회사 일이 급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해야 했고 그런 핑계들로 자신을 위로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영정 속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고 계셨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에 묻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다.
현수는 배가 고파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시는 어머니였다. 밤늦게까지 다른 집 청소를 하고 오시는 길에 슈퍼에서 할인된 빵 몇 개를 사오시곤 했다. 현수야, 이거라도 먹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삭바삭한 포장지를 뜯으며 건네주시는 빵 한 조각이 그날의 저녁이었다.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먹는 그 빵 한 조각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장 씁쓸했다. 학교에서는 더욱 힘들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 달걀 반찬, 소세지, 심지어 어떤 아이는 치킨까지 가져왔다. 향긋한 냄새가 교실을 가득 채울 때마다 현수는 주머니 속 싸구려 빵을 만지작거렸다. 야, 김현수는 또 빵이네. 옆자리 친구가 놀린 듯이 말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우리 엄마가 바빠서 변명을 하려다가 말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급하게 싸온 도시락을 가져다 주셨다. 공장에서 서둘러 나와 집에서 대충 만든 김밥이었지만 현수에게는 너무나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다. 다른 아이들의 예쁘고 깔끔한 도시락과 비교되는 조악한 김밥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엄마, 왜 우리만 이래? 집에 돌아와서 현수는 울면서 물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수의 머리만 쓰다듬어 주셨다. 그 손이 거칠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라는 것을 말이다. 괜찮다, 우리 현수. 조금만 참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미안하다는 듯이,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한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린 현수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현수의 옷은 더욱 얇아졌다. 작년 겨울 옷을 또 입어야 했고 키가 자라면서 소매와 바지 길이가 짧아졌다. 추운 아침 학교에 가면서 현수는 다른 아이들의 따뜻해 보이는 패딩 점퍼를 부러워했다. 엄마, 나도 새 옷 좀 사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으고 있어. 하지만 새 옷은 좀처럼 사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대신 자신의 낡은 스웨터를 풀어서 현수 것으로 다시 짜주셨다. 밤늦게까지 뜨개질을 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기억났다. 그때도 현수는 고마워하지 못했다. 오히려 친구들이 볼까봐 부끄러워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될 때쯤이면 현수는 항상 배가 고팠다. 그 허기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다. 뭔가 간절하고 절망적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다른 아이들처럼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어린 현수의 마음속에 쌓여갔다.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향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왜 다른 엄마들처럼 해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현수는 결국 폭발했다. 왜 우리 집만 이래? 나 정말 싫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단지 고개만 숙이고 계셨다.
그 모습이 현수에게는 더욱 답답했다. 그날 밤 현수는 홀로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그때는 단순히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40대가 된 현수는 알고 있었다. 그 눈물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도 이제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봄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체육복과 새 운동화가 필요했다. 아이들은 모두 하얀 새 운동화를 신고 왔지만 현수의 운동화는 여전히 작년 것이었다. 바닥이 닳아서 구멍까지 나 있었고 끈도 몇 번 끊어져서 매듭으로 이어붙인 상태였다. 엄마, 운동화 좀 사줘. 이거 너무 낡았어. 현수는 운동화를 벗어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셨다. 구멍난 바닥, 헤어진 천, 색이 바랜 밑창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새로 사야겠구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새 운동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현수는 점점 초조해졌다. 엄마, 운동화는 언제 사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그런 말씀만 반복하셨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다.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새 운동화를 살 여유는 없을 거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벽장에서 뭔가를 꺼내왔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사촌형이 신었던 운동화였다. 한때는 하얗겠지만 이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때가 타 있었다. 이거 신어봐.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현수는 그 운동화를 보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이게 뭐야? 이런 더러운 신발을 어떻게 신으라고. 현수는 그 운동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운동화는 바닥을 굴러다녔고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고 그 운동화를 주워 올리셨다. 그리고 천천히 수도가로 가서 그것을 닦기 시작하셨다. 엄마는 왜 이래? 왜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 현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어머니의 등은 굽어 있었다.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미안하다, 현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목소리에는 자책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현수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쾅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는 원망이 더 컸다. 밤이 깊어도 거실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현수는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머니는 그 낡은 운동화를 놓고 바늘과 실로 뭔가를 하고 계셨다. 더 자세히 보니 구멍난 부분을 기워 맞추고 계시는 것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거실에 불이 꺼졌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일어나 보니 책상 위에 그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구멍난 부분은 정성스럽게 기워져 있었다. 끈도 새로 갈아져 있었다. 그런데 운동화 옆에는 바늘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바늘에는 핏방울이 묻어 있었다. 현수는 그 핏방울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의 손을 생각했다. 아마 어젯밤 바늘로 운동화를 기우시다가 찔리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셨구나.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그 운동화를 신기 싫었다. 아무리 깨끗해졌어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워졌어도 그것은 남의 신발이었다. 친구들이 보면 놀릴게 뻔했다. 엄마, 그래도 이건 괜찮다. 아무도 모를 거야. 어머니는 현수의 말을 끊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현수는 결국 그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다. 다행히 친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수 자신은 하루 종일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다. 체육 시간이 되어 운동화를 벗었을 때 현수는 깜짝 놀랐다. 운동화 안쪽에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우리 현수 화이팅!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현수는 그 쪽지를 보고 목이 메었다. 화가 나면서도 고마웠다. 원망스러우면서도 미안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다. 하지만 그때도 현수는 어머니께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부끄러움과 원망이 감사함을 덮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몰랐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현수는 이미 어머니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대학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주변 친구들은 모두 학원을 다니며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학원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참고서조차 사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현수야, 학원은 꼭 다녀야 하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밤늦게 청소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다른 애들은 다 다녀. 나만 안 다니면 어떻게 대학을 가? 현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개만 끄덕이셨다. 다음 주부터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청소일 외에 새벽 배달일까지 맡으신 것이다. 추운 겨울 새벽 자전거에 우유를 가득 싣고 골목골목을 다니시는 어머니를 현수는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두꺼운 장갑도 끼지 못한 채 꽁꽁 언 손으로 우유통을 나르고 계셨다. 하지만 현수는 그 모습을 본 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끄러웠다. 혹시 친구들이 볼까봐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서 학교에 갔다. 한 달 후 어머니는 현수에게 학원비를 마련해 주셨다. 현수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마련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마움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감사 인사를 가로막았다. 어느 날 현수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어머니를 마주쳤다. 어머니는 청소 도구를 들고 아파트 상가로 향하고 계셨다. 낡은 옷에 머리를 대충 묶고 지친 얼굴로 걸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현수에게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야, 현수야. 저분이 너희 엄마야?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현수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현수는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는 현수를 보셨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셨다. 아마도 아들이 부끄러워할 것을 아시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신 것 같았다. 그날 밤 현수는 자신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고3 겨울 수능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현수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녔다. 그동안 억압되었던 스트레스를 풀듯이 거의 매일 밤 놀았다. 때로는 술도 마셨다. 야, 현수야. 너희 집 형편이 어려우면 대학 포기하고 취직하는 게 낫지 않아? 술에 취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뭐라고? 내가 왜 대학을 포기해? 아니야, 그냥 등록금도 많이 들고. 친구는 당황하며 말을 흐렸다. 하지만 현수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다. 내 집이 가난하다고? 그래, 가난해. 개같이 가난해. 그게 내 잘못이야? 현수는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돈이 안 되는 일만 해.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현수의 울부짖음이 술집에 울려 퍼졌다. 친구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수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현수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다. 현수는 순간 겁이 났다. 하지만 이미 술 기운이 오른 상태였다. 뭐야, 엄마야? 현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담배는 몸에 안 좋다. 몸에 안 좋은 게 어디 담배뿐이야? 이런 삶 자체가 몸에 안 좋아. 현수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너만은 다르게 살면 된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다르게 살라고? 어떻게? 돈도 없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엄마처럼 살지 말고. 어머니의 말은 현수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격려인지 자책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 미안하다. 어머니가 또 말씀하셨다. 그 말이 현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데 왜 어머니가 미안해 하시는 걸까? 엄마. 현수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현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잠시 서 계시더니 조용히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만은 다르게 살면 된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현수는 어머니가 바랐던 대로 대학에 진학했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는 점점 잊혀져 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업무에 쫓겨 까먹는 경우가 많았다. 여보, 어머님께 안부 좀 여쭤봐. 오랜만에. 아내가 가끔 그런 말을 했지만 현수는 대충 대답하고 넘어갔다. 어머니는 건강하실 테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현수가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이미 과장이 되어 있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생활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가끔 전화를 드리면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다. 현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어느 해 추석, 현수는 처가에만 갔다. 아내의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는 이유였다. 어머니께는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래, 괜찮다. 내일이 중요하지.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하셨다. 섭섭하다거나 서운하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의 반응이 현수에게는 오히려 편했다.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다.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현수야,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뭐요? 갑자기 왜요? 며칠 전부터 계속 기침을 하시더니 피를 토하셔서 응급실로 모셨어. 지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계신다. 현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아프신 줄 전혀 몰랐다. 그럼 제가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현수는 급히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다. 그런데도 현수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다. 괜히 걱정시켰구나. 나는 괜찮다. 엄마 왜 아프시면서 연락 안 하셨어요? 너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현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그때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폐암 말기였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 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를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드렸다. 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어머니는 오히려 현수를 걱정하셨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현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부담스러웠다. 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회사 일도 자주 비워야 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현수에게 해외 출장 기회가 왔다. 큰 프로젝트였고 승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아내가 물었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이 출장은 꼭 가야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괜찮을 거예요. 며칠만 다녀올게요. 현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엄마, 급한 출장이 생겨서 일주일 정도 다녀와야겠어요. 그래, 내일이 중요하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다. 하지만 현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출장 셋째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현수는 당황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내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루만 더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주셨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현수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어머니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셨다. 너 일 열심히 하고 있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래. 좋다. 우리 현수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엄마, 내일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응, 알겠다. 조심히 일하고. 사랑한다, 현수야.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였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공항 대합실에서 혼자 울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단지 타이밍이 나빴을 뿐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것. 그것이 현수에게는 평생의 가시가 되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현수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조문객들을 맞고 인사를 나누고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마지막 날 관이 화장터로 떠날 때도 현수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눈물만은 나오지 않았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작은아버지가 현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고맙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런데 형수님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신 게 있어. 작은아버지는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고 겉면에는 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죠? 잘은 모르겠지만 형님께서 몇 달 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현수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현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두꺼웠다. 봉투를 만져보니 안에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반년 전부터요?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 틈틈이 뭔가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뭘 쓰시냐고 물어봐도 그냥 일기라고만 하셨어요. 반년 전이면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 편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현수는 봉투를 품에 넣었다. 집에 가서 혼자 읽어보고 싶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에 현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3일 동안 어머니가 계셨던 빈소는 이미 다른 상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수는 계속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써놓으셨을까? 혹시 자신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한 후 현수는 서재에 혼자 앉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처가에 있어서 집은 조용했다. 현수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두려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읽어야 했다. 현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여러 장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들은 현수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습들이었다. 어떻게 구하셨는지 졸업사진, 회사 입사사진,
결혼식 사진까지 있었다. 편지는 모두 손으로 쓰여져 있었다. 어머니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첫 장을 펼쳤을 때 현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문장이 있었다. 우리 현수에게 엄마가 미안하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우리 현수에게 엄마가 미안하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너무 떨린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내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현수야, 엄마가 먼저 사과하고 싶다.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워서 미안하다. 다른 엄마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부끄러워할 엄마가 되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현수는 그 글귀를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계속 읽어 내려갔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가 고프다고 울던 날 기억나니? 그날 밤 엄마는 잠을 못 잤다. 내가 굶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잠을 자겠니?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하루에 1만 원씩 더 벌어서 내 주전부리라도 사주고 싶었어. 근데 그 돈으로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수는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가져오는 도시락처럼 예쁘게 싸줄 수도 없었고 새 옷도 사줄 수 없었어. 내가 왜 우리 집만 이래? 라고 소리칠 때마다 엄마 마음은 찢어졌다.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 정말로 엄마가 무능해서 그런 거였으니까. 현수는 글을 읽다가 멈췄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화가 나서 내뱉은 말들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아픈 말들이었을까. 중학교 때 운동화 일도 기억나지? 내가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사주고 싶었다. 며칠 동안 온 동네 신발 가게를 돌아다녔어. 가격표를 보면서 계산해 봤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촌 형이 신던 걸 가져왔는데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줄 몰랐다. 내가 그 신발을 던져버렸을 때 엄마도 같이 바닥에 던져진 기분이었어.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내가 화낼 만했으니까. 엄마 같은 엄마를 둔 게 정말 억울했을 거야.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그 신발을 기웠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서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서 신발 안에 쪽지도 넣었어. 우리 현수 화이팅? 쓸데없는 짓이었을까?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그 쪽지를 보고 조금이라도 힘이 났으면 좋겠어서. 현수는 그 대목을 읽고 목이 메었다. 그 쪽지를 기억했다. 당시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쪽지가 지금은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까? 편지는 계속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지? 내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모른다고 했던 날, 사실 엄마는 다 들었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내가 부끄러워할까봐 모르는 척 했지만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다. 하지만 내 마음도 이해했어. 그런 엄마가 창피했을 거야. 남루한 옷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다니는 엄마가. 그때 엄마는 다짐했어. 내가 대학만 가면,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더 이상 엄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새벽 배달,
낮에는 청소, 밤에는 식당 설거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지만 괜찮았어. 우리 현수가 남들처럼 살 수만 있다면. 현수의 눈에서 드디어 첫 번째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기만 했었는데, 내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다. 우리 현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제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하는 것도 이해했어. 성공한 사람은 바쁜 법이니까. 엄마는 그저 멀리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가끔 외로웠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 엄마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현수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다. 코끝이 찡했다. 어머니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도 내게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어. 내가 바쁜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혼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작은아버지가 내게 연락했고 내가 급하게 내려왔을 때 엄마는 정말 기뻤다. 아, 우리 현수가 아직도 엄마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엄마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어. 내가 병원에 와서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했어.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 돈이 부담스러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싶었어. 더 이상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현수는 그 부분을 읽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위해 생각해주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마지막 출장을 갈 때 사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내게 말하지 않았어. 내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마지막 전화를 할 때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었어.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눈치챌 것 같아서 참았어. 대신 사랑한다는 말만 했지. 그것만은 꼭 전하고 싶었거든. 현수야, 엄마의 마지막 말이 사랑한다였다는 것을 기억해줘. 그게 엄마가 평생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야.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니.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수야, 엄마가 내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다른 엄마들처럼 맛있는 음식도 해주지 못했고, 예쁜 옷도 사주지 못했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지 못했어. 내가 어릴 때 왜 우리만 이래? 라고 물었을 때 엄마도 정말 그게 궁금했어. 왜 하필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남들의 고생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서 성공한 내가 정말 대견해. 이제 내 차례야, 현수야. 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줘.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줘. 내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어줘.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현수는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30년 넘게 쌓였던 모든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셨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현수는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들이 너무나 아까웠다. 현수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였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되었다. 배고파서 울던 그날 밤 어머니도 같이 굶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의 목까지 아들에게 주시려고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를 때 어머니는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셨던 것이다. 혹시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운동화를 던져버렸을 때 어머니는 그 신발을 주워서 새벽까지 깁고 있으셨던 것이다. 손에서 피가 나도록 왜 우리만 이래? 라고 소리쳤을 때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셨던 것이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친구들 앞에서 모른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셨던 것이다. 술에 취해 개같이 가난해 라고 소리쳤을 때도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성인이 되어서도 현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출장이 중요하다고, 일이 급하다고,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서 임종을 맞으셨다.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맞고 싶으셨을 텐데, 혼자서,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수는 빈 공간에 대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실 수 없었다. 현수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부분이 있었다. 현수야, 엄마가 죽고 나서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야.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었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것이야.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그런 말을 자주 하지 못했거든. 하지만 지금 말할게.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엄마를 원망했던 시간들도 이해해. 정말로 부족한 엄마였으니까. 하지만 그 원망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는 마. 엄마는 한 번도 내 탓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이제 엄마 걱정은 그만하고 내 가족을 사랑해줘. 내 아내에게 고맙다고 해줘. 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해줘. 엄마가 해주지 못한 그런 말들을.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이 날 때는 웃으면서 생각해줘.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중에도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야.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줘.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성공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냥 행복하기를 바라.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소중히 여겨줘. 엄마가 너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고마워.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그것만으로도 엄마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사랑한다. 우리 현수야.
엄마가. 현수는 편지를 다 읽고 더욱 세차게 울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었다니.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다. 현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다.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모든 눈물을 그날 밤 다 흘린 것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현수는 간신히 눈물을 멈췄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어머니께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당부하신 대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현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학창 시절의 모습, 결혼식 때의 모습,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다 모으셨을까? 마지막 사진은 최근의 것이었다. 회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구하신 것일까? 아마도 누군가에게 부탁하셨을 것이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자랑스러운 우리 현수. 2023년 가을. 현수는 그 글씨를 보고 또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이다. 그때 집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온 것 같았다. 여보 왔어요?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다. 현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왜 이래? 많이 울었어? 현수는 아내를 보고 처음으로 말했다. 여보, 고마워. 갑자기 왜? 그냥 고마워.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줘서. 아내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현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어머니의 손처럼. 아빠. 아이들이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현수는 아이들을 꽉 안았다. 사랑한다. 현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었다. 아빠 왜 그래?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아이들은 웃으며 현수를 더 꽉 안았다. 현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이구나.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어머니는 그것을 해주지 못하셨다고 미안해 하셨지만 사실은 충분히 해주셨던 것이다. 다만 현수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이제 현수의 차례였다. 어머니가 해주신 것처럼, 아니 어머니보다 더 잘해야 했다. 편지를 읽은 후 일주일이 지났다. 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과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현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의 자신이 얼마나 차갑고 엄격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배우고 있어. 무엇을 배우세요? 사랑하는 법을. 부하 직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분명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아내가 놀라며 물었다.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갑자기, 갑작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 함께하는 시간이. 아내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요즘 들어 현수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님 편지 때문이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에게도 편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었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어머니가 해주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수는 그들을 반겼다. 아빠, 왜 벌써 와 있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현수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소라면 혼자서 늦게 먹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아빠가 언제부터 그런 거에 관심 있었어? 큰아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현수는 찔렸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제부터 관심 있어.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정말. 그러니까 이야기해줘.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현수는 그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들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러 들어갔을 때 현수는 각자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다. 사랑한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었다. 아이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아빠도 사랑해. 작은 아이가 현수의 목을 안으며 말했다. 그 순간 현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것이구나. 어머니가 느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말이 되었을 때 현수는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할머니 산소에 가지 않을래? 아이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현수의 진심 어린 부탁에 따라왔다. 산소까지 가는 길, 현수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다. 할머니는 정말 힘든 삶을 사셨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빠를 키우셨거든. 얼마나 힘드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 공장에서도 일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배달도 하시고, 현수는 어머니의 삶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도 함께. 그런데 아빠는 그때 할머니한테 잘못했어.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 왜? 어렸으니까. 그리고 바보였으니까. 아이들은 아빠의 솔직한 이야기에 진지하게 들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빠를 걱정해 주셨어.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편지에? 응. 그래서 아빠가 이제부터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거야. 산소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아이들과 아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선 현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김순자 1954-2023 평생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현수가 직접 새겨넣은 글이었다. 어머니에 대해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현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편지 잘 받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흔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엄마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초등학교 때 새 운동화 사달라고 조를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중학교 때 운동화 던져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현수는 편지를 읽어나갔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엄마 모른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걸 다 보고 계셨다고 하셨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현수의 흐느낌이 커졌다. 왜 그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서만 참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더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신 거 이제 알아요. 손에 피가 나도록 운동화를 기워주신 것도 응원 쪽지를 넣어주신 것도. 현수는 편지의 한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다. 현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현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사랑을 몰라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산 전체에 현수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30년 넘게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원망, 서운함, 그리고 뒤늦은 사랑과 후회가 뒤엉켜 흘러나왔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사랑한다였다고 하셨죠? 저도 이제 말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를 사랑해요. 현수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다. 엄마가 부탁하신 대로 할게요. 좋은 아버지가 될게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할게요. 엄마가 해주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제가 다 해줄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다. 묘소 주변의 들꽃들이 흔들렸다. 마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현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다. 마지막으로 고마워.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그것만으로도 엄마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사랑한다. 우리 현수야. 현수는 그 글귀를 읽고 더욱 세차게 울었다. 어머니께서 고마워하실 일이 아닌데 오히려 자신이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엄마 같은 분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해주셔서. 현수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모든 눈물을 그날 다 흘린 것 같았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야 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 가끔 꿈에 나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꿈에서라도 혼내주세요. 현수는 일어서서 묘비를 쓰다듬었다.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돌아보니 작은 아이가 와서 현수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현수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할머니한테 인사해. 아이는 무덤을 향해 조심스럽게 절을 했다. 할머니, 아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수는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는 길, 현수는 뒤돌아보았다. 어머니의 무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집에 돌아온 후 현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서재에 걸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말했다.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도 그런 아빠를 좋아했다. 아내에게도 자주 말했다. 고마워. 사랑해. 갑자기 왜 이래? 부끄럽게. 엄마한테 배웠어.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회사에서도 현수는 달라졌다. 부하 직원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실수에 대해서도 화내기보다는 격려해 주었다. 과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더 좋은 사람으로. 몇 개월 후 현수는 어머니 기일에 맞춰 다시 무덤을 찾았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도 현수는 편지를 들고 갔다. 이제는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엄마가 해주신 사랑을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줘요. 엄마가 느끼셨던 그 기쁨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흔들었다. 현수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어머니가 뭔지. 현수는 편지를 접어서 가슴에 넣었다. 평생 간직할게요. 엄마의 사랑을. 그날부터 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다시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삶에 대한 지혜였으며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 현수는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어머니가 바라셨던 삶을 살아갔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세요.